만약에 내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됐고요. 때마침 내가 연금액을 인출했는데 1,500만 원이 넘어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 그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 금액과 그다음에 금융소득이 결합돼서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인출했을 경우 세금 공제했던 거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근의 연금수업 곤쌤 김홍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사항들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 속에서 답변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쭉 보니까 이제 주제가 이제 연금과 관련된 세금들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한 부분들의 Q&A를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자, 커버드콜 비과세도 자, 분배금에 건강보험료 적용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건강보험료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1조건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이자 배당이 지급받을 때 15.4%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콜옵션에서 발생되는 그 프리미엄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비과세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원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보험료라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금융소득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여러분들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가 과세되는 재원들이 일단은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기준점은 1천만 원이 초과됐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나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 안에서 또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는 자, DC형에서 IRP로 이전받아서 연금으로 받을 때도 고려해야 할 상황인가요? 라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중간정산 특례 제도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이제 퇴직했었을 때에 그 근속연수를 반영해서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 퇴직소득세를 이미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 날로부터 중간정산 받은 날까지 한번 퇴직금 정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퇴직금이 쌓이는 시점은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그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이제 퇴직금이 또 쌓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모두 다 합산해서 다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이 감면되는 그러한 효과들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DC에서 IRP로 이전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DB에서 DC로 전환된 건 중간정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B에서 DC형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자금을 내가 중간에 인출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중간정산 특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DC에서 IRP로 넘어오는 것도 현실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대한 부분들은 자, 무조건 내가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는 것과 그리고 근속연수를 길게 가져가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 그거는 유불리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되는 퇴직금이 일단 합산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율 구간은 일반적인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 소득세율 구간은 무려 8%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합산되면서 소득 구간, 과표라 그러거든요. 과세 표준이 초과하게 되면 이제 세율 구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나서 합산된다라는 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다만 이제 좀 유리한 부분들은 근속연수가 이제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길게 적용되기 때문에 긴 거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지는 건 맞지만 공제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정산 받은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이 일단은 과세 대상 퇴직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정산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낮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낮아질 수는 있지만 공제금액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공제를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했었을 때의 퇴직소득세를 하나 계산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 계산해서 그 둘을 비교한 다음에 어디가 컸었을 때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했었을 때 세금이 더 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현재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부분들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세무사 만나가지고 상담 같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 쪽에 한번 요청을 해보시고 세액정산 특례에 대한 제도가 현재 회사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정산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계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니시형 퇴직연금은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연금 개시가 불가능한가요? 정답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후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55세부터 개시를 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은퇴가 불가능하니 DC형 불이백이 꽤 많은지라 세금 걱정이 되네요 라는 질문인데, 자, 일단은 DC형은 아직까지 그냥 계속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고요. 퇴직을 했었을 때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고 연금 개시는요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IRP 계좌 혹은 연금저축 쪽에 퇴직금이 입금된 다음에 나이 조건으로는 뭐 55세 넘어가면 일단은 연금 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실제 수령 연차 기준으로 10년 차까지는 30%가 감면되고요. 11년 차부터 이제 40%가 감면이 되는데 보통 나는 지금 당장 퇴직금을 인출해서 소비할 목적이 전혀 없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연간 1만 원씩만 인출하셔서 쭉 빼시다가 그리고 나서 11년 차가 되면 사실 연금 수령 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몽땅 다 인출하시게 되면 그때는 40%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IRP 계좌 자체를 완전히 해지하게 되면 그 안에 발생된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만 모두 인출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10년 동안 계속 운용하게 되면 또 운용이익이 적지 않게 쌓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다. 그래서 걔는 1,500만 원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또 세금이 좀 낮게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면되는 그 11년 차에 IRP 계좌나 뭐 연금저축을 그냥 완전히 해지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받는 것이고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신경을 쓸 필요 있음도 기억해 주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인출했을 경우 세금 공제했던 거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 일단은 돈은 은행에서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뭐 국세청에서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세액을 조금 많이 신고하거나 덜 신고했었을 때 돌려받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아마 경정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항상 인출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뭘 발급받는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금융회사에 제출한 다음에 내가 공제받은 것과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정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인출될 때는 세금이 없고 그리고 공제받은 금액들이 인출될 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체크된 상태에서 인출하게 되면 일단 연금소득세는 과세는 되는데 이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 화면에 적어두었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 혹은 누락이 있어 세액을 초과 납부했었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아마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5년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법정 기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업무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업무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경정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연금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1,50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이랑 겹치는 것인지 별도로 1,500만 원인지 연금 인출액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일단은 연금소득은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는 아닙니다. 만약에 뭐 내가 인출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다라고 하면 걔는 비과세인데 일단은 1,500만 원이라고 적어두신 걸 보니까 얘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1,5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나는 그냥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래요 라고 하면은 종합과세되는 거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16.5% 세금 내고 분리과세로 종결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분리과세 신고해서 종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됐고요. 때마침 내가 연금액을 인출했는데 1,500만 원이 넘어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 그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그 2천만 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그 금액과 그다음에 금융소득이 결합돼서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2천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되는 그 해에 내가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율 구간이 15%면 사실 합산해서 신고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합산했을 때 소득세율 구간이 24%로 넘어갔다. 그때는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처리하면 그냥 16.5% 세금 내고 끝나는 건데 만약에 종합과세하게 되면 24% 구간에 따른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만나게 되는 경우는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과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합산돼서 5월 달에 다시 한번 세금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딱 1,500만 원까지 둔 겁니다. 넘어가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 떼고 과세가 종결된다. 이렇게만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사적연금 수령 한도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는 계좌당인가요? 아니면 1인당인가요? 이게 항상 이제 나오는 질문들인데, 자, 일단 1,500만 원에 대한 개념은요, 일단은 사적연금들 중에서 내가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것,
혹은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계좌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 계좌에서도 연금 개시하고 B 계좌에서도 연금 개시했는데 A 계좌도 세액공제 받은 거고 B 계좌도 세액공제 받은 것들이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적용되냐? 세액공제 받은 것들끼리의 1,500만 원은 모두 다 합산돼서 이 1,500만 원 기준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계좌당이다라기보다는 1인당 적용되는 기준이 맞는데 그 1인당에서도 여러 계좌 중에 빠져나가는 자금들의 속성이 바로 보다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 혹은 운용이익이 빠져나갈 때는 몽땅 다 합산돼서 1,500만 원 기준 조건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1,500만 원에 대한 인출이 있는데 거기 안에 뭐 퇴직금이 들어있다. 걔는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니까 1,500만 원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리고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과세 제외 금액이니까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질문사항에 대한 정답은 1인당 1,500만 원 기준 조건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합산인 거지 그냥 계좌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합산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는 포함되고 어떠한 금액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퇴직금을 현재 디시언 계좌로 운용하고요. 자, 개인연금을 회사에서 50% 지원해주고 있어서 자, 보험사에 각 300만 원, 총 600만 원 입금 또는 IRP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900만 원 전체 내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명퇴금을 받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자, 개인연금에서 1,500만 원,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받아도 과세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인출하면 과세가 안 될까요? 자, 일단은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과세됩니다. 자, 일단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금들, 그리고 일단 IRP 계좌에 납입하고 있는 300만 원,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다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만약에 55세에 연금 개시해서 70세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내가 1,500만 원을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있어요. 퇴직소득세율이 있거든요. 그 소득세율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걔는 연금소득세는 아니고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나 뭐 연금계좌 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인출되게 되면요. 일단은 실제 수령연차 10년차까지는 원래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까지 감면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인출하면 과세가 안 될까요는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한 측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 1,500만 원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꼭 퇴직연금은 뭐 1,500만 원을 인출할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세금이 조금 더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나 연금저축을 인출했다. 그때는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복잡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 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걔는 연금소득세 과세, 그리고 내가 퇴직금이 입금된 IRP나 연금저축에서 만약에 인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기준점은 첫 번째 연금 수령 한도를 먼저 체크하고 두 번째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면 30% 감면되고 세 번째,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는 감면이 안 된다. 이렇게 좀 하나씩 좀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복잡하지 않고요. 만약에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막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좌별로 어떠한 돈들이 들어있는지를 구분하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세금 내역들을 각각 정리해서 내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면서 인출할 수 있는 적정 인출 한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퇴직 후 퇴직연금은 인출 중이고요. 연금저축은 아직 인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 연금저축에 다시 입금 가능할까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혹시 IRP 계좌에서 돈을 뺀 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쓸 목적이잖아요. 어딘가 소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퇴직연금 안에서 발생되는 거를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인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인출 금액을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차감한 재원을 가지고야 다시 연금저축에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을 납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이 인출되게 되면 세금은 없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이요. 또 한 번 나중에 인출되게 되면 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에서 인출했을 때 세금 뗀 재원을 가지고 다시 연금저축으로 옮겨놓고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떼는 이러한 이중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퇴직연금 안에서 장기간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에 대한 납입이 가능하고요. 연금을 개시한 그 시점부터는 거기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자금에 대한 입금은 불가능한 그런 특징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 인출하는데 당장 소비할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출 금액을 축소해서 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운용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제는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 모두 미국 주식으로 분배금의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 떼고 받는 거죠? 라는 질문사항인데, 자, 일단은 뭐 미국 주식의 개념이 아니겠죠.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시행된 해외 배당 과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알게 모르게 사실 세금이 차감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지금은 세금을 뗀 금액들이 입금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인출할 때 현재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중과세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현재 인출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15.4% 뭐 15%겠죠. 미국 해외 배당은 15%니까 15%의 세금을 뗀 걸 가지고 인출했을 때 또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어서 사실 이중과세를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저도 사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중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뭐 이미 세금 뗀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환급 절차가 있다든지 어떠한 좀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결과는 없습니다. ISA 계좌는 발표는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또 소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세법 개정안이 좀 필요로 하는데 조금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거고요. 현재는 과세 대상 그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현재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들 요새 댓글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통해서 궁금사항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